네, 화면 공유했는데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저희가 시즌 1 동안 한 2달여간 거의 열심히 스터디를 했는데 그 스터디를 발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저희는 저는 길게 말 안 하고 이 순서로 발표를 할 건데요. AWS 테라폼 팀부터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발표자분들 나오셔서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광고도 남아 있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가시면 안 되고 남아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것만큼 좀 인터랙티브하게 어 하고 싶어서 겟더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캠과 좀 반응이나 댓글, 메시지 같은 거를 좀 최대한 이용해서 저희 모두 어 소통이 활발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AWS 테라폼 팀 나오셔서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바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저희 AWS 테라폼 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걸 공부했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발표할지, 어떤 걸 발표할지 좀 개요 정도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과제를 내드리고 이제 팀원분들께서 과제를 해오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같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 이게 갑자기 EC2가 갑자기 무한으로 생성이 돼요. 막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같이 트러블 슈팅을 하고 이제 잘 해온 거에 대해서 혹은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하는 식으로 이제 스터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떤 걸 공부했냐면 AWS VPC에 대해서 뭐 서브넷 생성하는 거, 그리고 뭐 NACL 설정하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솔직히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AWS 아키텍처를 크게 이해하려고 다양한 실습도 하였고 이제 그런 아키텍처를 테라폼으로 구현하는 실습을 해 봤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차별로 오토 스케일링, 람다, API 게이트웨이 사용하기, 뭐 이런 식으로 AWS에 있는 아키텍처를 레퍼런스를 보면서 프로비저닝 해 보고, 그리고 이걸 테라폼으로 구현을 하였고요. 또 테라폼을 조금 더 어드밴스드하게 사용을 하고 싶어서 모듈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6, 7주 차에는 아키텍처와 IAC를 짜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프로젝트 주제는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AWS 네트워킹, CDN, 그리고 미니 데브옵스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앞으로 이 세 주제에 대해서 각각 발표가 진행될 예정인데 거기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킹 팀부터 차례대로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다들? 네. 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네트워킹 팀으로 이제 VPC 및 이제 그 주변 컴포넌트들을 이용해서 이제 간단한 아키텍처 짜는 걸 했고요. 이제 간단한 웹앱 올려가지고 이제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제 발표는 이제 간단한 그런 컴포넌트들에 대한 개념 설명하고 이제 하나하나씩 구현되는 과정 이제 옆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식으로 발표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가용 영역인데요. Availability Zone이라고 하는 가용 영역은 이제 한 리전 내에서 이제 여러 개가 존재하고 이제 이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걸
물리적으로 격리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말합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한국에 뭐 서울에도 있고 뭐 대구도 있고 뭐 광주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격리됐지만 또 고속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 논리적으로 이제 서로 연결이 돼 있고 이제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이제 각 가용 영역이 이제 안 될 때 다른 가용 영역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게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놨고 한국 서울 리전은 이제 총 4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여러 개에서 지원하는 게 이제 그런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고 이제 저희는 이제 2개의 가용 영역을 두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VPC인데요. VPC는 이제 사용자가 정의하는 가상의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제 저희가 쓰는 이제 인스턴스들을 이제 속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지을 수 있고 이런 네트워크에 맞는 설정을 이렇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VPC가 없다면 이제 인스턴스끼리 이제 막 구분 없이 막 연결되고 막 이래서 막 복잡도가 증가되고 이제 또 막 인스턴스가 생성 삭제할 때마다 이제 연결돼 있으니까 막 모두 수정하고 이러는데 이제 VPC를 적용하면 이제 각 인스턴스가 어떤 VPC에 속한다고 이게 정의할 수 있으니까 네트워크 구분도 되고 이제 필요한 설정도 이제 VPC별로 할 수 있어서 이제 편리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AWS 서비스가 이제 VPC 내에서 동작하는데요. 이제 AWS는 이것 때문에 거의 강제로 약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근데 VPC 안에 없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S3 같은 거는 이제 VPC 외부에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저도 이제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저도 EC2 인스턴스 만들 때 VPC를 지정 안 했는데 이제 지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정을 안 하면 이제 디폴트 VPC로 지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인스턴스 EC2나 이런 서비스들은 이제 이렇게 VPC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대역으로 이제 IP 대역으로 이제 VPC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브넷인데요. 이제 서브넷은 이 VPC를 이제 잘게 나눈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 VPC가 이제 또 여러 개의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거기 안에서 또 그 서브넷이라는 단위로 잘게 나눠서 이제 각자의 목적에 사용하는 그런 물리적인 주소 범위인데요. 이거는 이제 크게 퍼블릭 서브넷이랑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퍼블릭은 이제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는 서브넷이고 이제 프라이빗은 이제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서브넷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서브넷을 처음 만들면 다 일단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일단 만들어지고 만약에 퍼블릭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싶으면 이제 나중에 뒤에서 나올 이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이제 붙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왜 이렇게 나누냐 하면 이제 약간 보안상의 문제 같이 이제 외부에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인스턴스나 서비스들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가용 영역에 이제 퍼블릭 서브넷이랑 프라이빗 서브넷을 이렇게 각자 2개씩 만들었고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떤 걸 해볼까 하다가 간단한 웹 앱을 하려고 해서 이제 퍼블릭에 이제 웹 앱을 하나씩 하고 이제 프라이빗은 이제 RDS 아마존 RDS AWS RDS로 이제 해서 한쪽은 마스터, 한쪽은 슬레이브. 그러니까 마스터에는 이제 라이트만 할 수 있고 슬레이브에서는 리드만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마스터 슬레이브로 나눠져 있고 이제 이거는 웹에서 설정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게이트웨이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VPC와 인터넷 간의 통신을 하게 해주는 AWS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여야 이제 퍼블릭 서브넷이 됩니다. 이걸 만든 다음에 이제 VPC에 어태치하고 이제 서브넷의 라우팅 테이블에 넣어줘야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이렇게 구현하고 그다음에 ACL과 시큐리티 그룹입니다. 이거는 이제 트래픽을 제어하는 약간 방화벽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들어오는 인바운드 트래픽과 나가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정책을 설정합니다. ACL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넷 단위로 적용이 되고 트래픽에 대한 상태를 저장하는 스테이트 리스인데요. 이 말인즉슨 만약에 어디서 그 인바운드로 어떤 것을 허용해서 트래픽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리스폰스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는 트래픽에 대한 상태를 저장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아웃바운드에 대해서 닫아놨다면 ACL에서 그 리스폰스가 안 가게 되는 그런 거고요. 시큐리티 그룹은 이제 같은 건데 이제 대신 이거는 인스턴스 단위로 이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이거와 반대로 이제 트래픽 대한 상태를 저장하는 스테이트풀이어서 만약 인바운드에서 허용을 해줬다면 이게 트래픽
상태를 기억해서 아웃바운드는 이제 그냥 나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된 stateful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큐리티 그룹을 적용해서 이제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인스턴스들에도 적용하고 이제 프라이빗에도 이렇게 따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ELB인데요. 이거는 이제 로드 밸런서를 뜻합니다. 이제 이게 인스턴스나 뭐 컨테이너 뭐 이런 여러 대상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트래픽들이 들어올 때 이걸 자동으로 분산해 주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분산하는 거 말고도 뭐 헬스 체크, 뭐 스티키 고정 세션, 뭐 이런 암복화, 뭐 이런 다운 서버 제외 등 많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능 나름 이제 ALB, NLB, CLB가 있고 저희는 ALB를 사용해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이트웨이에서 이제 그러니까 ALB의 DNS로 이제 접속을 하면 이제 여기서 알아서 이 EC2 인스턴스로 이제 부하를 분산해서 이제 하는 그런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가 간단한 웹앱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같은 DNS 주소로 들어가도 이제 어떨 때는 인스턴스 첫 번째 인스턴스로 들어가고 어떨 때는 두 번째 인스턴스로 들어가는데 잘 작동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NAT 게이트웨이인데요.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접속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외부에서 접속도 안 되고 프라이빗 서브넷에서도 이제 밖으로 트래픽이 못 나간단 말인데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접속은 막아도 이제 가끔 이제 안에서 이제 외부로 트래픽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뭐 업데이트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외부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퍼블릭 서브넷에 이제 NAT 게이트웨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인스턴스가 이제 NAT 게이트웨이로 이제 트래픽을 보내면 NAT 게이트웨이는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퍼블릭 서브넷 안에 있으니까 퍼블릭 서브넷 이 룰에 맞게 이제 외부에 이제 보내는 약간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퍼블릭 서브넷 한 곳에 이제 NAT 게이트를 만들었고 이제 RDS는 사실 외부로 이게 나가는 게 딱히 어떻게 할지 모르기도 하고 없어가지고 저희가 따로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그 테스트 할 수 있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 팀은 이런 식으로 그 아키텍처 구현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다음 CDN 팀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CDN 팀 다음 분도 이제 오셔서 미니 데브옵스 팀도 대기해 주세요. 네, 발표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화면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버리스랑 CDN 팀 프로젝트를 맡은 고동현과 최희지고요. 발표자는 고동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입니다. 저희 혹시 그 PPT 화면만 보이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은 안 보이거든요. 잠시만. 그럼 전체 화면을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프레젠테이션 화면 안 보이나요? 아니요, 잘 보입니다. 혹시 하단에 이제 숨기기 보인다. 버튼 누르고 시작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숨기기 말고 뭐 그 숨기기 하면 사라지지 않나요? 그 버튼이? 바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합시다.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봐서. 네, 일단 네, 알겠습니다. CDN 프로젝트를 맡은 고동현과 최희지고요. 발표자는 고동현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입니다. 일단 CDN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떨 때 CDN이 필요한지 좀 더 자세히 예시에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테라폼 코드와 함께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랑 스터디 후기 저랑 최희진님이 남긴 거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CDN이란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CDN의 개념을 알아볼 텐데요. 네, 우선 CDN이란 콘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약자로 지리적 제약 없이
사용자들에게 빠르고 안전하게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콘텐츠 전송 기술을 의미합니다. 서버와 사용자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를 줄여서 콘텐츠 로딩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요. 각 지역 캐시 서버에 배치하여 근접한 사용자에게 원본 서버가 아니라 캐시 서버가 콘텐츠를 전달하게 합니다. 위에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CDN이란 개념을 좀 살펴봤는데 예시를 들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인 OTT 서비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TT 서비스 중에서 넷플릭스는 전 세계의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 CDN을 구축했습니다. 서비스 범위가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CDN을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에는 에어비앤비가 있는데요. 에어비앤비도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해외에 많은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CDN을 활용하기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서비스인데요. NC소프트는 북미나 유럽과 같이 한국과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의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으로 빠른 게임 플레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CDN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DN이 필요할 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DN이 필요할 때를 좋은 예시와 나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예시로는 웹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제공할 때입니다. CDN은 동영상 스트리밍이나 온라인 게임, 대용량 파일 전송,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다루는 쇼핑몰들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경우엔 사용하는 것은 좋은 예시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로 나쁜 예시도 있는데요. 나쁜 예시로는 특정 국가나 지역을 목표로 웹을 운영할 때입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만을 목표로 하는 웹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CDN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CDN을 이용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연결 지점이 늘어나서 웹사이트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희진님과 저와 함께 프로젝트한 내용을 발표할 텐데요. 우선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를 이쁘게 그리고 싶었는데 급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대체한 점 죄송합니다. 일단 아키텍처는 사용자가 클라우드 프론트로 접속하고 그 다음에 S3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와 S3는 AWS 글로벌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화살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사용자가 S3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프로젝트로 만든 main.tf 코드 중 일부입니다. 위에 코드와 같이 S3 버킷을 생성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위에 코드와 같이 버킷의 정책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때 저장된 모든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main.tf 마지막으로는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업로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cloudfront.tf라는 파일에서 위에 코드와 같이 클라우드 프론트 디스트리뷰션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코드에는 디폴트 오리진을 생성해 준 부분인데요. 디폴트 오리진이란 배포에 대한 출처가 어디인지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네모 쳐진 부분을 보신다면 이 해당 코드는 원본 액세스 아이디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아마존 S3 버켓의 객체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원본을 구성한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아키텍처를 참고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 코드로는 enable true가 적혀 있는데 해당 부분은 최종 사용자 수락 요청이 활성화된 여부를 나타냅니다. 코드에서는 true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모 친 부분은 기본 캐시 동작에 대해서 정의해 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당 코드에서는 restri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접근을 제한하는 코드인데 해당 코드에서는 논을 사용해서 지역적인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Viewer Certificate는 뷰어 인증서로서 배포의 SSL, TLS를 구성을 결정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AWS AIM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었고 AWS S3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3에 접근하기 위한 액세스 아이덴티티를 발급해 줌으로써 테라폼 코드를 마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해당 경로로 접속했을 때 헬로 월드가 잘 출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스터디와 후기인데 희진님은 생각보다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코드도 전반적으로 희진님이 짜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클라우드 클럽에 들어왔을 때 AWS에 대해서 완전 무지한 상태로 들어왔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클라우드 클럽에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의 대학교 과제 발표를 보는 고퀄리티의 발표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은님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크게 버튼 한번 눌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마지막으로 데브옵스 팀 박지은 김도아이며 저는 발표자 박지은입니다. 발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AWS의 컨테이너 서비스를 이용하여 GitHub와 연동을 해서 저희의 웹 서비스를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AWS에 자동으로 배포를 진행하는 데브옵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4단계로 진행이 되었고요. 먼저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AWS 콘솔을 이용하여 구현을 해보았고, 이후 해당 아키텍처를 테라폼으로 비정인하고 GitHub 액션 배포 자동화, AW 콘솔 구성 확인 순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에 로드 밸런서와 나트 게이트웨이를 배치하였으며, 요청이 들어오면 로드 밸런서를 통해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에 파르게이트 인스턴스로 요청을 전달하였으며, 이후 인스턴스에서 나트 게이트웨이를 통해 응답을 보내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는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포지터리에 저장을 하였으며, 태스크 데피니션을 통해 서비스 내 인스턴스를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GitHub 액션을 통해 웹 어플리케이션 혹은 이미지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바로 ECR의 배포를 진행하고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듈별 구현에서는 아키텍처를 사진과 같이 ALB, ECR, ECS, IAM, VPC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모듈별 구성의 장점의 경우 아키텍처를 비슷한 서비스끼리 구성하고 캡슐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인프라에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서비스가 여러 개 필요할 경우 모듈만 여러 번 불러오면 되기 때문에 쉽게 추가가 가능하며 일관성 등을 제공하여 인프라 구성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현한 프로젝트의 결과입니다. 로드 밸런서의 DNS 링크로 접속을 하였을 때 저희가 작성한 웹페이지가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은 네, 도커 쿠버네티스 팀 올라오셔서 발표 준비해 주세요. 잘 보입니다. 네. 이거 숨기기에 저 누를 필요 없죠? 눌러야 돼요? 근데 PPT 화면밖에 안 보여서 전체 화면으로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PPT 화면밖에 안 보여요? 네. 네. 이제 됐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커 쿠버네티스 스터디장을 맡았으며 이번 스터디 결과 발표를 진행하게 될 조우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스터디 막바지에 이렇게 서로의 생각이나 의견을 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발표를 준비하였고요. 이러한 스터디를 이렇게 진행하였고 뭐 이랬었다라는 것을 좀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목차는 물음표이고 두 번째는 느낌표, 세 번째 마지막은 손가락 표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무슨 뜻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으실 텐데요.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물음표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스터디예요, 물음표? 이제 다들 목차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죠? 저희 스터디 미팅은 매주 월요일 9시 디스코드 룸 C에서 진행하였고 저희는 이제 실습 위주로 되어 있는 책 컨테이너 인프라 환경 구축을 위한 쿠버네티스와 도커라는 책을 가지고 진행하였고요. 이렇게 매주 하나의 챕터를 두 분이서 나눠 미팅 시간에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시간은 한 분당 약 10분에서 15분 동안 진행하였고요. 발표 형식은 온전히 발표자가 하고 싶은 대로 강의, 리뷰, 발표, 실습 녹화 등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터디 목표가 뭐였어요? 저희 스터디는 이제 도커와 쿠버네티스가 처음이거나 많이 만져보지 못한 분들끼리 모여서 부담 없이 익숙해지고 한번 부셔보자라는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뭐가 좋았어요? 그래도 스터디가 끝나고 난 후 저희가 피드백 겸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스터디 분들끼리 이제 서로 이번 스터디에 대해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을 한번 공유해 보았습니다. 일단 저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면은 스터디 한 주 동안 범위를 저는 3번 총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인지 정독하고 두 번째는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세 번째 미팅에서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렇게 자주 보니 도커와 쿠버네티스에 대해 많이 익숙해지고 더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은영님은 길지 않았던 스터디 기간 동안 진입 장벽이 높아 보였던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기초부터 이렇게 간단한 실습들을 통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매주 발표를 통해 공부한 내용들을 리마인드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정희님은 클라우드는 이제 처음 접하는 것에 대해 너무 딱 맞았다고 하셨고요. 이제 쿠버네티스부터 도커까지 실습을 중심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주 모임을 통해 이렇게 발표를 통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놓친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체이님은 도커랑 쿠버네티스를 이렇게 묶어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셨고요. 이렇게 지난 겨울방학 때 리눅스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셨다는데 배웠던 걸 도커를 공부하면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복습 느낌도 나고 공부하는 데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영님은 쿠버네티스는 잘 모르고 도커만 이제 알고 계셨는데 이렇게 쿠버네티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어떻게 로드 밸런싱을 하는지 그리고 또한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할 수 있다고 하셔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수현님은 이제 쿠버네티스와 도커라는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딱 알게 되어서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통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 지원님은 쿠버네티스와 도커를 클라우드 컴퓨팅 수업에 이렇게 먼저 접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를 이번 스터디를 통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당근을 받았으니 한번 매도 한번 맞아봐야겠죠. 뭐가 아쉬웠어요? 저희는 어떠한 압박과 강제성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이렇게 작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아쉬웠던 점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느낌표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이런 명언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택지 베리가 남긴 명언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어렵고 삭막한 쿠버네티스와 도커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샘을 찾게 된다면 이 또한 아름다워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밌었어요. 스터디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 때쯤에 저희가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상위 3개를 뽑았고요. 첫째로 쿠버네티스의 오브젝트들에 대한 파트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아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2등은 쿠버네티스 HPA 서비스, 3등은 도커 컨테이너를 최적화하여
빌드를 하는 파트가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1, 2, 3등을 차지한 파트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의 기본 오브젝트로는 파드, 네임스페이스, 볼륨, 서비스가 이렇게 존재하지만 더 나아가 각각 특별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들인 데몬셋, 컨피그 맵, 레플리카 셋, PV, PVC, 그리고 스테이트 풀셋들이 있어서 각 상황에 맞게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 오브젝트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빠른 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레플리카 셋이 좀 인상 깊었는데, 레플리카 셋으로 파드 수를 선언을 하면은 자동으로 파드에 이슈가 생겨 강제적으로 삭제를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자동으로 레플리카 셋에 설정된 숫자만큼 파드를 생성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 점이 참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다음으로 2등을 차지한 쿠버네티스의 HPA라는 서비스인데요. HPA는 Horizontal Path Autoscaler이며 이렇게 말 그대로 수평적인 파드 오토스케일러인 것처럼 파드의 부하량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어나면은 파드의 수를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3등을 차지한 도커 컨테이너를 최적화하여 빌드 파트입니다. 보통 저희는 도커 컨테이너를 빌드할 때 그냥 도커 빌드 명령어를 사용하여 이렇게 이미지를 빌드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였는데, 멀티 스테이지 빌드라고 하나의 도커 파일로 빌드 이미지와 실행 이미지를 분리해서 빌드하는 과정에 간편하게 이미지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무척 새로웠고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배웠으면 한번 써먹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한번 써봤어요. 바로 선영님이 프로젝트 과제를 진행하시는 중에 서버에 이제 도커를 사용해서 올리셨다고 하셨습니다. 도커를 사용하면서 서버에서 패키지 오류나 운영체제 별 오류 없이 구동할 수 있어서 좋았고, 프로젝트에 적용하면서 사용했던 명령어들이 어떤 의미이고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하여야 하는 법을 스터디를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파트인 다음 손가락입니다. 스터디가 끝나고 난 후 저희는 이제 서로 스터디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활용해보고 싶은 곳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쿠버네티스는 파드를 통해 가볍고 빠르게 컨테이너를 스케일 인아웃이 가능하다는 점이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혼잡 지역에 빠르게 혼잡 제어를 해주는 라우팅 역할의 컨테이너로서 쿠버네티스 시스템을 구축해 보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스터디에서는 가상머신을 가지고 베어그랜트 자동화 도구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한번 구축해 보았는데, 노드를 저희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한 다음 직접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을 구축해 보는 것도 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의 그 다음 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다음에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첫째로 저희는 젠킨스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스터디로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학습하면서 이렇게 배포 환경에 대한 이해를 갖추게 되었는데, 실무 환경에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배포 이후의 자동화 CI/CD 대표 도구인 젠킨스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또 두 번째로 CKA 쿠버네티스 자격증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쿠버네티스 도커 스터디를 통해 이제 쿠버네티스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 공부를 해보았는데, 더 깊이 있는 내용과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이렇게 AWS EKS나 데브옵스,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등등 배워보고 싶은 것들이 가득 차서 이제 저희 스터디원들의 열정을 한번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로 저희가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나온 자료에 대한 아카이브를 클라우드 클럽 깃허브에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는데, 한번 괜찮으신 분들은 이제 한 번씩 들러주셔서 어떻게 발표 자료를 정리했는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상으로
도커 쿠버네티스 스터디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발표 너무 인상 깊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데브옵스 팀 준비해 주세요. 참. 보이시나요? PPT 화면만 보이면 되는 건가요? 네, 아, 네, 잘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클럽 데브옵스 스터디 발표를 맡게 된 임찬이라고 합니다. 네, 밑에는 이제 저희 스터디 멤버고요. 제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터디 개요. 둘째, 스터디 초기 목표. 셋째, 스터디 진행. 넷째, 스터디 결과 및 후기입니다. 네, 스터디 개요입니다. 네, 저희 클라우드 클럽의 데브옵스 스터디는 팀 빌딩 당시에 CI/CD 도구인 젠킨스와 컨테이너 인프라 환경 관리 및 운영 도구인 프로메테스와 그라파나에 관한 학습을 목적으로 한 스터디였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능하면 AWS, GCP를 이용한 학습 계획도 고려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스터디 초기 목표입니다. 저희 스터디는 팀 빌딩을 마치고 이야기를 나눠서 같이 스터디를 진행할 교재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데브옵스 스터디지만 책은 쿠버네티스하고 도커에 관한 책이시죠. 이 책의 5장, 6장에 보면 이제 젠킨스와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는 전체적인 내용도 볼 겸 그리고 아예 이쪽 분야의 쿠버네티스와 도커에 관한 분야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아예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자는 마음으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계획은 이 책이 전체적으로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주일마다 한 장씩 끝내는 계획을 세웠고 이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은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주에 1-2주 정도가 이제 남는데 이제 그때 아마 저희의 스터디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된다면 이제 오픈 인프라 경진대회가 있어서 이쪽을 한번 참여를 해보는 계획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후에 나오겠지만 저희는 이 대회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음은 스터디 진행입니다. 저희 스터디 진행이 각자 책을 보고 한 장 한 장씩 스터디를 해서 모인 다음에 각자 이렇게 공부했다는 걸 문서화해 정리하고 각자 이런 부분이 몰랐다 알았다를 각 사람당 발표하는 계획을 세워서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요약하기가 어려워서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제 클라우드 클럽 노션에 보시면 각자 어떻게 공부했는지 나오고요. 저희 현재 발표는 매우 좀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째 주하고 둘째 주에는 책의 1장만 공부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책의 1장과 2장을 보시면 이제 저희 쿠버네티스하고 도커를 활용하기 위해 책의 저자가 설정해 놓은 환경을 설치하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째 주에 1장과 2장을 모두 다 끝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환경을 설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스터디 팀원들은 각자 테스트 환경 구축하고 컨테이너 인프라 환경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본격적으로
컨테이너를 다루는 내용을 학습하였는데 이제 거기에 쿠버네티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스터디 팀원들은 각자 구축한 테스트 환경에서 실습하고 쿠버네티스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고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쿠버네티스에 대해 숙련된 팀원도 있었고 아닌 팀원도 있어서 각 팀원이 숙련된 내용만큼 정리하고 공유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각 팀원들이 정리한 내용들을 문서에서 제출하였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까 언급했던 듯이 노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셋째 주차입니다. 3주차에서는 책의 4장이 도커에 대해서 스터디하였는데 이제 다른 스터디 팀도 이 책을 공부하시면 아시지만 이게 쿠버네티스 내용이 매우 방대해가지고 그 전주에 끝내지 못한 팀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원은 그 전주에 쿠버네티스 내용도 포함해서 도커도 함께 합쳐서 발표를 진행하였고 역시 이번 주차도 구축한 테스트 환경에서 실습하고 도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서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역시 이때도 도커에 대해서 팀원마다의 수준이 좀 다르고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다른 스터디의 프로젝트를 겸하고 있어서 거기에 활용한 내용을 도커를 활용해서 저희 스터디의 이동과 실습을 알려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매우 감사드리고 매우 잘 배웠었습니다. 네. 4주차에서는 이제 저희의 진정한 목표인 CI/CD에 대해서 이제 DevOps에 대해서 스터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이때쯤이 아마 중간고사 기간이 겹쳐가지고 몇몇 중간고사 기간도 있고 이제 저희는 이제 직장인 분들도 있어서 이 야근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한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팀원들이 이제 잘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마 저희가 계획하기는 이게 한 주에 한 장을 끝내기가 좀 벅차다 싶기도 하고 이제 몇몇 팀원들은 책의 내용은 좋은데 이게 책만 내용을 따라가서는 저희의 학습에 도움이 조금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인프라 대회는 잠깐 보류하기도 하고 각자 책의 내용을 따라가고 책의 부족한 부분은 각자 더 추가해서 공부하는 방향으로 좀 변경하였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책의 5장 6장이 뭐 개념보다는 젠킨스나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에 대한 기능 설명이 다였고 이걸 하나하나 실습하는 내용이 다였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기가 어려운 점에 있어서 네, 스터디의 방향을 조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5, 6주 차는 이제 저도 죄송하게도 저도 이때 참여를 못해서 이게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도 나중에 들었고요. 계획상으로는 이게 책의 내용이 끝나는 시기였고 본인은 이제 못할 건 역시나 이제 각자 다른 팀원들은 각자 공부 및 실습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몇몇 팀원은 이제 아까 전에 3주차에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스터디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프로젝트의 내용을 조금 가져와서 저희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셨는데 매우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네, 다음은 스터디 결과 및 후기입니다. 저희 스터디는 결론적으로는 그 두꺼운 쿠버네티스 도커 교재를 1회 정독하였습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독한 걸로는 체화시키기가 어려워서 앞으로 여러 번 책을 읽거나 직무나 다른 프로젝트 진행했을 때 이 책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속 읽어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둘째, 오픈 인프라 경진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대회에 참여하겠다는 큰 다짐이 있었는데 역시 익숙하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고 다들 이제 직장인이시거나 대학 졸업 예정이신 분들이 대다수여서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팀원들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셨고 아마 제가 참여를 제일 못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근데 발표가 너무 웃겨가지고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클레팀 나와주셔서 발표 준비해 주세요. 클레팀 모두 다 나와서 발표하시는 분 2분 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린 쉐어 하겠습니다. 네. 들리시죠? 보이시죠? 네. 아, 네. 어디가 보이고 있지? 잠시만요. 혹시 보이시나요? PPT? 발표자 화면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큰 화면이 아니라 네네. 이거 왜 이러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보이시죠? 네, 이제 잘 보여요. 네. 저희 팀은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터디고요. 줄여서 클네라고 부르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로젝트 아시죠? 맨 처음에 OT 때 이 운영진 분들께서 cncf.io에 들어가서 랜드스케이프 쫙 보여주셨잖아요. 그 중에 프로젝트를 몇 개 관심사를 골라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로젝트, CNCF 프로젝트 이용한 환경을 구축해보자. 이게 저희 스터디의 주제였습니다. 저는 발표자 박지윤이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팀의 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터디 멤버는 총 6명이었어요. 6명이 각자 관심사가 모두 조금씩 겹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모니터링에 관심 있고 어떤 부분은 CI/CD에 관심 있고 또 이 관심사를 바탕으로 이에 이제 상응하는 CNCF의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각자 찾아서 추후 구축할 클러스터에 이제 도입을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클라우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인 쿠버네티스를 선정을 하고 그 위에 컨테이너 레지스터리로 하버를 그리고 패키지 관리를 위해서 햄을 사용하였으며 지속적인 배포 툴로는 아르고 CD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모니터링에 관심 있던 분들이 선정해 주신 모니터링 툴로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를 선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저희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선정한 CNCF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첫 스터디에 3가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토픽, 페르소나, 리퀘어먼트인데요. 저희 스터디의 토픽은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라고 토픽을 정하는 거예요. 이걸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과몰입을 해서 각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2개로 구축을 하자. 이렇게 정했고요, 토픽을. 그래서 뮤직과 파일이라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을 했고, 이제 이 주제에 아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트리밍이라는 주제에 이제 과몰입을 하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저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담당자입니다. 저는 자동화 무중단 배포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역할을 정해서 이 역할별로 요구사항을 조금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크 1에는 저는 자동화 팀에서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CI/CD를 구축하거나 파일 시스템 GitHub 액션과 연동하는 거를 이번 주 저희 팀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가지를 정의를 해서 8주 8번의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저희가 스터디에서 실제로 구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터디는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책을 보거나 하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토픽을 정해놓고 약간
능동적으로 할 일을 찾아서 투두를 저희가 정의해서 그거를 매주 한 스터디이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축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개발팀이 일단 모든 오케스트레이션에 관련된 거는 다 AWS 환경에다 구성을 했고요. 처음에 개발팀이 코드를 푸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GitHub 액션에서 저희 GitHub에서 빌드가 돼요. 그럼 GitHub 액션에서 쫙 돌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하버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저장을 한 이미지를 가지고 땡겨와서 아르고 CD가 이제 클러스터에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 디플로이 CD 툴로 아르고 CD를 이용을 했고요. 그 아르고 CD에 있는 디플로이먼트 파일을 야물 파일을 기반으로 뮤직과 파일이라는 아까 그 두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각각의 파드로 뜰 수 있게끔 디플로이먼트 파일을 각각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토메이션 팀에서 이거 말씀 제가 안 드렸는데 저희 팀이 미니 팀이 2개 있었어요. 오토메이션 팀하고 모니터링 팀. 그래서 오토메이션 팀은 이 CD와 CI/CD에 관련된 이런 배포에 관련된 거를 담당을 하고 또 인프라에 대한 거를 관련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모니터링 팀인데 모니터링 팀은 이렇게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이용해서 저희가 실제로 배포했던 그 마이크로 서비스들에 관련된 지표를 다 이제 추출을 해서 또 EC2에 관련된 지표도 있을 거고 그건 뒤에 모니터링 팀이 담당하시는 노우님께서 이따가 자세하게 결과 공유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팀이 이렇게 슬랙에 연동이 가게끔 해서 저희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 토픽 있었잖아요. 저희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과몰입을 했던 그 회사를 하나 세우고 이 아키텍처 우리가 인프라 팀이다라고 또 과몰입을 해서 이렇게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터디 리더이기도 하지만 제가 오토메이션 팀의 지금 담당자이기도 해서 오토메이션 팀에서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한 일은요. AWS의 EC2를 뭐 만들고 IAM을 구축하고 유저 그룹별로 이제 RBAC 같은 거를 실제로 이제 설정을 하면서 그룹을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페르소나별로 만들었어요. 모니터링 팀, 뭐 오토메이션 팀, CI/CD 팀 그렇게 그룹별로 RBAC 설정을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권한이 필요해. 그런 식으로 이제 퍼미션과 롤을 정의를 했고 처음에 그리고 나서 MFA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한 일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버 연동 및 HTTPS 인증 방식을 구축을 했습니다. 하버는 프라이빗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활용이 돼요. 그 익히 알고 계시는 도커 허브 있죠, 도커 허브. 그건 이제 퍼블릭 컨테이너 레포지토리인데 저희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라고 지금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저장된 이미지에는 우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소스들이 이제 저장이 말려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접근 제어 설정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프라이빗 컨테이너 레포지토리가 더 적합하겠다 해서 하버를 이제 구축을 직접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HTTPS 인증서를 가진 소스 서버에 대해서만 이미지 풀푸시를 허용하는 HTTPS 인증 방식을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이미지를 풀푸시할 수 있게끔 접근 제어 설정을 했고 두 번째로 GitHub 액션에다가 하버는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이쪽 화면도 보이실까요? 네, 이게 저희가 실제로 구축한 하버입니다. 혹시 하버 화면 보이시죠? 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게 몇 개는 저희 이름으로 돼 있는 거는 테스트한 거고 저희가 아까 뮤직과 파일이라는 MSA를 이미지를 말아서 실제로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큰일 났네. 네, 이렇게 뮤직이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보면은 풀 커맨드 보면 여기 지금 푸시를 이렇게 5번 한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버의 개인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자면
GitHub 액션에 셀프 호스티드 러너라는 거를 구축을 했는데요. 혹시 GitHub 액션 셀프 호스티드 러너가 뭔지 아시나요? GitHub 액션에 GitHub 액션이 이제 셀프 호스티드 러너란 GitHub이 제공하는 빌드 도구인 GitHub 액션을 사용자가 보유한 컴퓨팅 자원으로 빌드를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원래는 GitHub 액션이 이제 돌아갈 때 임의의 VM을 띄우는데 지금 저희가 앞에서 프라이빗 컨테이너 레포지토리인 하버를 지금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HTTPS 인증서를 가진 서버만 이미지 풀푸시를 할 수 있는데 GitHub 액션에서 랜덤 VM을 띄워버리니까 HTTPS 인증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빌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셀프 호스티드 러너라는 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GitHub 액션은 원래는 빌드 시에 내부 VM을 띄우고 코드 빌드를 진행하지만 하버 사용을 위해서 저희는 액션에 셀프 호스티드 러너라는 걸 구축을 했고 이거 데모는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자꾸 깨져서. 마지막으로 CD 툴로 아르고 CD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해서 배포를 했는데요. 아르고 CD는 기덥스 스타일의 지속적인 배포, Continuous Delivery라고도 하죠. 그걸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Git 레포지토리의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면 아까 개발자들이 푸시를 해주셨어요. 그 푸시된 게 Git이 레포지토리가 업데이트되면 변경된 내용을 저희가 구축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동기화시켜주는 방식으로 동작하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쿠버네티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선언적으로 동작하는 Continuous Delivery 툴입니다. 그래서 이 매니페스트 이거 아르고 CD는 데모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이게 저희가 또 아르고 CD를 구축을 했는데 여기 아까 뮤직이라는 그 MSA랑 원래 하나 더 파일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날려가지고 하나가 사라졌어요. 근데 뮤직에 보면은 저희가 서비스랑 디플로이랑 파드, 뭐 레플리카 셋 이렇게 서비스가 잘 헬시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디플로이먼트는 지금 파드까지는 안 간 상태입니다. 근데 이 싱크를 받는 곳은 저희가 이 뮤직이라는 레포 안에다가 디플로이먼트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에 가서 이미지를 가져오고 이미지 풀플라이트는 always 파드를 이 이름으로 파드를 만들어라 라는 거를 보고 이제 아르고 CD에서 배포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는 이 안에다가 작성을 하는 방식으로 구축을 해서 오토메이션 팀은 여기까지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어서 아까 저희 아키텍처에서 이 마지막에 여기 모니터링 팀이 또 이어서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우님? 준비 중이신가요? 공유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지금 발표화면 보이고 있죠?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 모니터링 팀의 발표를 맡은 김노은이고요. 저희 팀에는 서영님, 진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팀은 프로메테우스랑 그라파나 슬랙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가정하에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프로메테우스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애고 잘 아시는 그라파나랑 슬랙이 각각 시각화랑 알림을 하는 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를 할 거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구현을 했고 데모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프로메테우스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길게 소개드리고 데모 짧게 하고 서머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메테우스는 저희가 운영 중인 서버나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주는 오픈소스이고요.
뭐 검색을 해보시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모니터링이나 경보 시스템을 제공하는 오픈소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 생각에는 프로메테우스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내부 저장소도 가지고 있고 또 조금 조악하지만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모니터링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두 표현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대체 뭐를 수집하고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 저희가 스터디 기간 동안에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프로메테우스는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혹시 제 마우스 포인터도 보이시나요? 네. 네,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타임스탬프 정보도 가지고 있고 매트릭명이라고 하는 정보랑 또 옵셔널하게 설정을 했을 때 키밸류상의 라벨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통칭 이 묶음이 앞으로 매트릭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런 정보들이 쌓여서 어떤 시점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것들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앞서 본 매트릭을 크게 아래에 세 가지 조각을 가지고 수집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익스포터가 일단 매트릭을 모으고 만약에 수집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푸시 게이트웨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조금 돌아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들이 쌓여가지고 얼럿 매니저를 사용을 해서 이제 뭐 원하는 지표에 조건을 달아서 알림을 받게 됩니다. 대체 익스포트가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지 저는 조금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모로 찾아봤는데 요약을 하면은 프로메테우스 같은 시계열 DB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일종의 HTTP 서버처럼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익스포터라고 하는 애가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매트릭을 수집을 한 다음에 매트릭 HTTP 엔드포인트를 열어주면은 그제서야 프로메테우스 서버가 얘한테 get 요청을 날려가지고 데이터 수집을 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제가 얘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 프로메테우스가 고랭으로 짜여져 있거든요. 잘 모르지만 아름아름 알아보니까 얻게 된 정보들인데 만약에 DB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얻고 싶다 하면은 쿼리를 날려서 프로메테우스에 있는 콜렉터라고 하는 일종의 정보를 수집하는 스레드의 인터페이스 같은 게 있는데 얘가 매트릭을 수집을 하면은 익스포터가 얘에 대해서 이제 엔드포인트를 열어주고 그거를 프로메테우스 서버가 정보를 가져가는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다시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가지고 전체 아키텍처를 한번 보면은 프로메테우스는 시계열 DB를 저장하는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고 타겟에 대해서 익스포터들이 이제 풀 방식으로 매트릭을 모아요. 어플리케이션들이 각각 이 서버한테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이 프로메테우스 서버가 풀로 데이터를 당겨와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회사에 있는 인트라넷이나 얘가 접근할 수 없는 팟에 매트릭을 수집을 하고 싶을 때는 이 푸시 게이트웨이에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이때는 푸시 방식으로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품의 서버는 얘를 읽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얼럿 매니저랑 만약에 조금 더 예쁘장하게 시각화해서 데이터를 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처럼 그라파나 같은 다른 외부 시각화 툴을 적용을 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고 있는 풀이나 푸시 방식이 대체 얼마나 독특한 특징이고 얘네가 뭐냐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준비한 장표인데요. 보통 비교되는 툴로 인플럭스DB랑 EFK 기술들이 거론이 되는데 이 인플럭스DB도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이고 EFK는 흔히 말하는 엘라스틱서치 검색 엔진에다가 플루언트D랑 키바나라고 하는 로깅 시각화 툴을 붙여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얘도 시계열 DB잖아요. 얘네한테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저희가 이제 쿼리를 날려가지고 푸시해서 직접 데이터를 넣어서 저장을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따로 분류가 되어 있고 프로메테우스는 계속 설명을 한 것처럼 어플리케이션들이 얘한테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익스포터가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품에가 걔를 긁어오는 풀링 방식으로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링 방식이 가지는 장점은 얘는 직접 가져올 타겟을 지정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데이터 정확도도 높고
조금 더 원하는 양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대신에 그렇게 풀링을 하려면은 그 익스포트들이 계속 항상 리스닝 상태로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보안상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다음으로 저희는 컨테이너 환경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스터디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환경에서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할 때 알아야 하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개념도 들고 왔는데요. 다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서 일단 설명을 하자면 프로메테우스를 구성할 때 익스포터까지만 설치를 하면은 이 익스포터가 매트릭을 수집을 하게 되는데 K8s 환경에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까지 설치를 하면은 이 오퍼레이터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품에다가 변경 사항을 날리게 돼요. 근데 이 오퍼레이터는 잘들 아시겠지만 K8s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면서 조금 개발자들이 매뉴얼리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등장한 일종의 프레임워크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모니터나 여긴 안 나와 있지만 팟 모니터라고 하는 커스텀 리소스들을 오퍼레이터가 관리를 하면서 프로메테우스 환경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익스포터가 매트릭을 수집하는 게 아니라 앞서 본 장표에서처럼 이 역할들을 서비스 모니터가 대체를 해가지고 계속 서비스들을 얘네가 와치를 하고 변경 사항을 가져와서 프로메테우스 서버에다가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이걸 구현을 했냐? 헬름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데모 환경을 만들었는데요. 제 기억에 저번 세미나에서 헬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아가지고 따로 언급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습해보고 싶은 분들은 공식 문서를 따라 하시면 되고 저희는 물론 이 커맨드만을 가지고 딱 하고 되진 않았고 여러 가지 컨피규레이션 작업도 거쳤는데 시간상 생략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를 설치한 다음에 그라파나랑 슬랙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고 알림 설정을 해뒀는데요. 저희가 많이 삽질을 해가지고 그 기록은 노션 페이지에 남겨뒀고 헬름으로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팀이 구성한 화면을 보고 싶으시면은 이 링크들을 따라가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먼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익스포터가 가져오는 매트릭 정보, 로우 데이터를 그냥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요거는 프로메테우스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금 조악한 모니터링 화면인데 여기서도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프 하나까지 연동을 하게 되면은 그 매트릭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건을 걸고 예쁜 UI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따로 서비스를 띄우지 않았고 매트릭 그 모니터링 조건 같은 것도 아직 따로 못 걸어서 크게 예쁘게 보이는 모니터링 화면은 없지만 스터디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고도화하고 싶습니다.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걸어둔 것처럼 어드민 아이디랑 패스워드까지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슬랙도 서영님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여기 기록을 남겨뒀으니까 어떻게 연동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프로메테우스가 K8s 클러스터 매트릭을 수집할 수 있고 또 익스포터로 수집할 타겟을 조금 디테일하게 정해서 수집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라파나랑 슬랙 같은 다른 외부 툴을 연동해가지고 시각화하고 알림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스터디를 하고 구현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전체 발표가 이제 끝이 났는데요. 다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4가지 스터디가 시즌 1에 진행이 되었고 발표를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5월에 행사가 많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CCND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름을 말씀드려야 되나? 네, 박수현 님이라고 되게 활발하게 세미나도 하시고 교육을 하고 계시는 정보보안 기술자분이 계세요. 개발자도 하시고 정보보안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부터 이 스터디 2가 진행이 되는데요. 스터디 2에 대한 빌딩은 26일에 되겠지만 이제 주제에 대해서는 미리 좀 저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호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채인님께서 채팅란에 네, 선호 주제 조사할 수 있는 네, 링크를 드렸는데요. 여기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시즌 1 공부한 걸 보면서 마음에 드는 주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시즌 1 공부하면서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다른 분들처럼 뭐 쿠버네티스 하다 보니까 직접 쿠버네티스 서버 만들어 보고 싶다. 클러스터 직접 구축해 보고 싶다. 하시면 그런 스터디에 대해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스터디는 이런 게 있는데 나도 이런 걸로 해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빠르게 해주시면 관련된 내용으로 최대한 모두 다 이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모임은 오프라인이고요. CCND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너무 많으셨고 이 시즌 1 동안 다들 많이 성장하신 것 같으셔가지고 저도 그렇고 엄청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진짜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찍어 마무리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 너무 많았어요. 네, 늦은 우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이제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진들만 빼고요.